네, 자본시장 연구원의 이성복입니다. 그, 오늘은 기술 전략 측면에서의 해외 혁신적 금융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전략이라고 하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참가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적게 참가한 걸로 보여지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국내 핀테크 기업이 어떤 기술 전략을 가지고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장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1회차 때 조사 배경과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일부 참가자께서는 지난번 때 설명을 들으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이번에 처음 참가하신 분들은 설명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핀테크는 2015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사실 한 5, 6년간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도 양적 성장을 하는 데는 크게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측면에서는 질적 성장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핀테크 지원센터가 작년을 포함해서 3차에 걸쳐서 해외 유망 핀테크 사업 모델과 혁신적 금융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특별히 웨비나 방식을 통해서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전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국내 핀테크 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웨비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에 조사 대상은 최종적으로 30개를 선정을 했고요. 해외 혁신적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2020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결과들 중에서 기술 전략 측면에서 해외 혁신적 금융 서비스 사례와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추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본 표본을 약 한 1030개 추출을 했고요. 방법은 우선은 데이터가 접근 가능하기 위해서 크런치베이스닷컴에 등재된 핀테크 기업들 약 2만 5천 개 정도의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중에서 또 신규 설립 유망 그런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 공개나 인수합병이 성공한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좀 찾아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핀테크 유니콘, 그다음에 금융기체 샌드박스에 신규로 선정된 그런 핀테크 기업들을 추려보니까 약 1030개 정도가 추려졌고요. 각각의 요건별로 보면은 1030개 중에서 신규 설립 유망이 34개, 기업 공개 인수합병에 성공한 기업이 860개, 핀테크 유니콘이 142개, 그다음에 각 국가에서 금융기체 샌드박스로 해서 그 특례로 신규 선정된 데가 23개 정도가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 공개나 인수합병에 성공한 기업이 860개,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42개 정도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해외에서는 혁신적 금융 서비스로 평가 받는다고 보여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신규 설립 인원 34개를 포함을 시켰던 거는 여러 가지 그 해외에서 유망하다고 평가받는 핀테크 기업들을 선정을 한 거고요. 이 대상을 전부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혁신성, 시장성, 관심도 요건을 충족하는 핀테크 기업을 7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혁신성은 아무래도 그 금융 소비자들, 고객들이 궁금해하고 또 외부의 관심을 많이 받는 기준으로 좀
선정을 해봤고 시장성은 최소한 시리즈 C 이후의 외부 자금 조달에 성공한 그런 기업만을 골랐고 관심도는 혁신성과 시장성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언론 노출 비중 등 사회 경제적 관심도가 높은 기업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45개 정도를 제가 30개를 선정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 35개 중에서는 45개 제외된 45개 중에서는 혁신성, 시장성 관심도를 충족하더라도 지난 조사와 중복된 핀테크 기업들이 있었고 또 영국과 미국 등에서 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런 중복된 조사 대상은 제외를 하다 보니까 45개가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특별히 더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선정된 30개 최종 조사 대상 핀테크 기업을 보니까 이미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어서 특별히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30개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조사 대상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은 신규 설립 유망한 데가 한 13군데, 그 다음에 기업 공개 인수합병 성공한 데가 6개, 핀테크 유니콘이 10개, 샌드박스 신규 선정이 한 4개 정도 이렇게 돼서 30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서비스 대상별 현황으로 좀 구분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그 핀테크 서비스라고 하면은 대부분 B2C 사업 모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제가 30개 최종 조사 대상을 선정해 보니까 B2B 모델도 한 5개 정도가 있고요. 특별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한 10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B2C 사업 모델을 채택한 데가 15군데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1차 때는 B2 SME 사업 모델을 채택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1차 세미나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지난 1차 때도 소리가 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셔서 사전에 좀 테스트를 했었는데 테스트한 결과 그 볼륨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 이대로 하고 있는데요. 제 마이크 설정은 볼륨 100%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소리가 작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들으시는 기계에 아웃풋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대한 크게 말씀은 해보겠는데 그래도 적다고 하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발표하는 내용에 따라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가 설명이 부족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Q&A 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발표 도중 또는 발표가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하는데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소속 그다음에 누구인지 익명으로 좀 하기보다는 저도 누가 질문하는지를 좀 알고 싶기 때문에 좀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30개 핀테크 기업들을 보면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 금융 서비스 분야별로 구분해서 뱅크테크, 페이테크, SME테크, 랜드테크, 프랍테크, 웰스테크, 펀딩테크, 기타로 구분해서 실제 회사 개요에는 인력이라든가 해외 진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 가치 그리고 자금 조달 히스토리 이런 내용들을 포함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사 대상이 포함된 핀테크 기업이 표방하는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개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의 제공 구조와 절차를 자세하게 조사를 했고요. 결국에 그 혁신적 금융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금융 업권이 놓치고 있었던 어떤 그 효율성,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절차적 편리성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금융 공급이 미흡한 곳에 틈새 시장이 어떻게 서비스로 공략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어떤 그 금융 소비자나 아니면 서비스 대상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유사 서비스 존재 여부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30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국내 유사 서비스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기가 쉽진 않았는데 언론이나 아니면 그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발간하는 핀테크 기업 편람 자료들을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니까 그 30개 조사 대상과 좀 어느 정도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국내 서비스도 다수 존재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기술 전략 측면에서 해외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각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외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서 4가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에서는 가능하나 국내에는 없거나 출연하지 못하는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유형이나 그 이유를 좀 파악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국내 유사한 사례가 있으나 해외처럼 평가받지 못한 혁신적 금융 서비스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를 좀 파악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에서 혁신적 금융 서비스로 평가받는 이유를 어떤 서비스 차별성과 기업 성장성 측면에서 좀 평가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조달 실적과 기업 가치 상승 이유를 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결국에 핀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창업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조달과 기업 가치 평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서비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장 전략도 살펴보고자 했고요.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간략한 다음 주 목요일에 개최될 3회차 세미나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 전략 측면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크게 저는 3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API와 Software as a Service, SaaS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SaaS로 서비스 유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B2C가 아니라 B2B 사업 모델을 채택해서 금융회사의 중선 후선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3년 연속해서 지금도 볼륨이 잘 안 들린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올릴 수 있는 볼륨은 전부 다 올린 상태여서 잘 들리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마이크가 싸구려여서 그런가 보네요. 최대한 제가 마이크에 가깝게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그 3년 전에 그 해외 혁신적 금융 서비스 사례를 조사했을 때와 다르게 고도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공지능, 블록체인, 그 다음에 머신러닝, 그다음에 클라우드 여러 가지 그 고도화 기술들을 실제 서비스를 고도화하거나 향상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러한 고도화 기술 적극 활용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사례 기업에 대해 또 사례별 특징들,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기술 전략 측면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API와 SaaS로 서비스 유용성을 제고하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오프라인 경제와는 다르게 어떤 공유라는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각각의 독립된 플랫폼이 아니라 서로 플랫폼을 연결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나 데이터나 고객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시너지를 추구하려는 특성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의 특성에 맞게 핀테크 기업들도 이런 공유 체계를 갖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PI가 발달되고 있고 또 사업 모델을 SaaS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B2C 사업 모델을 채택하더라도 SaaS로 또 다른 플랫폼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채택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SaaS를 제공하는 그런 핀테크 기업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제가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보면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이런 협업 체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A 유튜버와 B 유튜버 간의 가입자 서브스크라이버의 수가 다를 경우에 서로 협업해서 고객을 가입자들을 공유하고 서로 가입자를 높이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들인데 사실 그런데 이제는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상호 보완적인 경우에 훨씬 더 그런 협업의 유인이 클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핀테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냐 협업이냐는 상당한 어떤 사업 전략에서 중요한 사업적 판단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례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은 경쟁자라 하더라도 협업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라고 표방하는 그런 핀테크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경쟁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됐고요. 경쟁을 통해서 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 전략 측면에서 훨씬 더 이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는 적합하다. 그러면 기술 전략도 이에 상응하는 전략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API하고 SaaS 전략을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유망한 혁신적 핀테크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2019년에 제가 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신규 설립 유망에 속하는 기업이었는데 2019년에 설립이 돼서 작년에 핀테크 유니콘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설립한 지 한 2년도 안 돼서 핀테크 유니콘으로 평가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어마운트라는 회사이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오픈뱅킹 SaaS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계좌 개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SaaS를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세 가지의 SaaS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슈머 뱅킹에 필요한 그런 Saa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해외에서는 거의 모든 핀테크 기업들이 이런 BNPL 사업 모델을 상당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Buy Now, Pay Later 그 뭐냐 사업 모델인데 이 BNPL을 지급 결제와 관련돼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실제 플랫폼상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신용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그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많은데 이런 BNPL 그 SaaS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조사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금년 2월에 그 중소기업 SaaS에 특화한 리니어를 인수해서 리니어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로 개명을 하고 현재 중소기업에 특화된 SaaS 서비스를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 전표 오리지네이션, 그러니까 매출 전표 발행이라든가 발행이라든가 관리, 그 다음에 회계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제공될 수 있는 인베디드 파이낸스 서비스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이런 SaaS를 어마운트가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BNPL에 대해서 혹시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간편결제 서비스들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하고 있는 직불카드를 등록하거나, 두 번째, 신용카드를 등록하거나, 세 번째, 계좌를 등록해서 그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급결제 수단이 고객이 기존의 지급결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로 하여서 사실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건데요. 이 BNPL은 그런 기존의 지급결제 수단이 없어도 신용카드처럼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전자상거래에서 쇼핑몰에서 아니면 인터넷 그 상거래에서 물품을 사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이 나중결제 서비스라고 해서 비슷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활성화된지는 모르겠고요. BNPL 해외에서는 BNPL 서비스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특히 스웨덴에 있는 클라나라는 그 핀테크 기업이 지금은 디지털 은행으로 인가를 받은 상태인데요. 클라나라가 BNPL을 처음으로 그 개발을 했고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해외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에서는 BNPL 서비스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SME 핀테크 서비스 다음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특히 지급결제 분야에서는 최근에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는 핀테크 혁신 서비스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런 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저는 어마운트가 SaaS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2013년에 설립된 플레이드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쿠폰과 비슷한 회사일 수가 있는데요. 현재 플레이드는 주로 이제는 오픈뱅킹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 API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오픈뱅킹의 개념과 해외에서 말하는 오픈뱅킹 개념이 좀 약간 다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플레이드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핀테크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 그러니까 비금융 회사이지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지급결제, 대출, 그다음에 소매 뱅킹 서비스, 리테일 뱅킹 서비스, 자산관리, 그다음에 사업금융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고 금융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API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플레이드가 말하기로는 그
플레이드의 오픈 뱅킹 API를 사용하는 앱 서비스는 5,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00개면 정말 적지 않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 소재한 금융회사 또는 핀테크 기업 등은 1만 1천 개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조사했을 때의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API 서비스 자체가 B2B 사업 모델을 채택하고 있지만 해외 진출이나 그 사업 기반의 확장성이나 사업 영역의 확장성, 해외 진출까지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모델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최근에 홈페이지를 한번 개비를 해서 제가 보니까 대표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 핀테크 기업들이 벤모, 베타먼트, 벤모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카오페이하고 같은 간편 송금 업체이고요. 페이팔의 자회사입니다. 베터먼트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로버어드바이저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루빌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구독 서비스를 관리해주고 지급결제와 관련된 또 컨슈머 뱅킹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컨즈하고 차인도 일종의 웰스테크, 로버어드바이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지급결제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는 로버어드바이저입니다. 삼성은 아마 삼성페이 때문에 여기가 들어간 게 아니고 삼성도 플레이드의 그 오픈뱅킹 API를 이용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서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은 스타링뱅크는 영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 그 디지털 은행의 특징은 당좌 계좌, 우리로 따지면은 수시 입출금 계좌 개설 서비스하고 이 수시 입출금 계좌와 연동된 지급결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 핀테크 기업들과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그 API나 바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타링 뱅크의 고객이 그런 그 제휴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제휴 핀테크 고객이 스타링 뱅크의 기본적인 코어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링 뱅크도 자신들이 이렇게 그 스타링 뱅크 서비스즈라는 이름으로 API와 SaaS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 전략이라고 그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화된 거는 페이먼트하고 어카운트. 제가 말씀드렸지만 페이먼트하고 어카운트는 스타링뱅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고 나머지들은 이런 서비스들을 다른 핀테크 기업들에게 제공하거나 아니면 다른 핀테크 기업들이 스타링뱅크하고 연계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스타링뱅크의 바스는 스퀘어, 썸업, 프레덱 등 300개 이상의 핀테크 기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됩니다. 스타링뱅크도 핀테크 유니콘적으로 평가받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이제 그 약간 좀 국내에서는 좀 어려운 사업 모델일 수도 있는데 서클이라고 2013년에 미국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주로 이제 B2B 사업 모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공개 인수합병에 성공한 그런 핀테크 기업입니다. 특징은 뭐냐면은 이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US 크립토 달러를와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지급결제 플랫폼을 개발한 그런 핀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페이먼트와 그 다음에 그 대금 지급, 페이아웃과 그 다음에 어카운트, 계좌 관리 API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 이런 서비스를 채택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핀테크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는 아직까지는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 그 서클의 API 서비스 내용들을 보면은 페이먼트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면 그 금융 사기 아니면 사기 이용 방지를 하느냐, 그 다음에 서비스 자동화라던가 통제,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이런 부분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뭐 이런 서비스가 얼마나 그 서클의 이런 서비스가 얼마나 시장에서 많이 평가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수 합병된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피합병된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2019년에 설립된 영국에서 설립된 그 페나라는 회사인데요. 전자상거래로 사업하는 중소기업들, 우리로 따지면 쇼핑몰 그 가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 뱅킹을 지원하는 페이먼트 API와 그 다음에 판매 데이터, 고객 데이터 등을 관리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보시면 홈페이지에서도 페나의 주요 오픈 뱅킹 API 서비스가 페이먼트 API하고 데이터 API. 왜냐하면은 그전 온라인 쇼핑몰 가맹 사업자들의 경우에 이제는 여러 가지 그 쇼핑몰의 국내는 쇼핑몰 환경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쇼핑몰에 가맹되는 순간 모든 지급 결제 환경들이 자동으로 구축이 되고 결국에 쇼핑몰을 통해서 그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API를 직접 제공을 하고 이런 중소기업들이 지급 결제와 관련된 환경들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금융회사의 중선 후선 업무를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그런 핀테크 기업들이 좀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고 제가 해외 그 투자은행들의 디지털 전략들을 봤을 때도 과거 방식은 주로 외주 발주하거나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중시했지만 이런 디지털 금융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핀테크 서비스들이 핀테크 혁신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기존의 레거시에 붙이는 새로운 솔루션들을 레거시에 붙이는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한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판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솔루션을 외부에 위탁해 개발하는 방식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외부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외부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많이 그렇게 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30개 중에서는 3개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마운트나 플레이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15년도에 영국에서 설립된 오크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크노스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 모델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도 이미 핀테크 유니콘으로 평가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오크노스는 그 모회사가 이제는 그 금융그룹이고 제가 알기로는 오크노스 뱅크가 이제는 계열회사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독자적으로 오크노스라는 회사가 그 핀테크 유니콘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사업 모델 치고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오픈워스의 서비스는 주로 그 대출 심사와 관리에 그 솔루션을 개발해서 그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더 스마트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더 많이 대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출 심사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대출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게 솔루션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포트폴리오 인사이트, 실제 그 대출 포트폴리오를 특정 차입자의 취약성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세분화하고 또 그 대출의 그 금리를 어떻게 산정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On-Credit Analysis는 주로 이 대출 대상이 기업들인데요. 기업의 어떤 신용 위험 등을 360도 뷰로 분석하는 그런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용 위험을 평가를 할 때는 매출이라던가 그러니까 결국 재무제표 등뭐 대체적으로 정형 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On-Credit Analysis는 제가 알기로는 재무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의 사업 활동에서 생성되는 비정형 데이터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자산들을 관리하는 그런 모니터링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됩니다. 저도 이 서비스를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지를 보지를 못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기존의 금융회사들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있어서 대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거는 88%였었는데 아마 90% 안팎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들은 이런 중소기업들의 신용 위험을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담보 대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따지자면 은행이나 아니면 저축은행이나 기업들한테 대출해주는 금융회사들이 과연 중소기업들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고 의심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핀테크 기업들이 어떤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나 아니면 이런 신용위험 평가 기술을 고도화해서 제공할 수가 있다면 상당히 기존 금융회사들의 수요가 적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담보대출에 의존했던 기업 대출들이 신용대출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전과 다르게 머신러닝,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과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마케팅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체적인 서비스의 효율화, 고도화를 위해서 이런 고도화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핀테크 혁신이 시작됐다고 본다면 제가 그동안 5, 6년 동안 봤을 때의 그 인상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여러 가지 고도화 기술들을 빅데이터, 대부분 마케팅 수단으로 좀 활용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해외의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모델이나 사업 모델들을 하면서 해당 핀테크 기업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고도화 기술을 우리나라처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자료들은 홈페이지의 뒷단에 정말 열심히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나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지, 서비스 설명이나 어떤 서비스 특장점을 고객들한테 설명하는 페이지를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 건지, 마케팅 수단으로 보여지는,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30개 중에서 총 8개 기업들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우선은 어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그 금융사기 거래 감시 API를 사스를 개발을 하면서 실제 6만 개 이상의 금융사기 거래 사례를 토대로 해서 머신 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그 감시 사스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사기 거래를 사전에 포착하고 감시하는데 훨씬 더 차별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2015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트루빌 같은 경우에는 주요 핵심 서비스가 구독과 카드 지출 관리 서비스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고객의 어떤 지출 내역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레포팅을 해줍니다. 이때 AI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서비스가 자동 저축 서비스인데, 금융 세이빙스 온 오토파일럿인데, 고객의 현금 자산의 유동성과 수익성을 관리해주는 일종의 서비스인데요. 고객이 이제 지출 활동에 따라서 얼만큼의 유동성이 필요한지를 예측하고 그 예측한 현금 자산 외에 수익이 나지 않는 잔여 현금 자산은 수익이 나는 쪽으로 옮겨서 실질적으로 보통 영어로는 아이들 캐시라고 하는데, 아이들 캐시의 어떤 수익성을 관리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AI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제 트루빌이 내걸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청구서 협상 서비스인데, 혹시라도 고객이 다른 고객에 비해서 청구 내역이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청구되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청구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청구서 협상 서비스인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 AI 기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청구서의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협상력을 높여줄까라는 전략들을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사례로 그 익스펜서파이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중소기업의 어떤 비용 지출 관리, 일종의 지출 통합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비스의 목적이나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그 중소기업들이 비용 지출을 관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어떤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그 사용할 시간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을 착안을 해서 비용 지출 통합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사례 발표를 위해서 실제 익스펜서파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자영업자여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짜로 가입할 수 있고, 일정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월 한 $10 정도의 비용만 제시를 하면은 영수증 관리라든가 지출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로그인할 수 있고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모든 지출 활동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그 핸드폰하고도 연동이 돼서 모든 내용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예, 그 소프트웨어를 PC에다가 설치하고 뭐 인증받고 뭐 이런 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용 지출 관리 서비스로서의 어떤 차별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익스펜서 파이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일종의 엑셀을 컴퓨터에 설치하듯이 설치하는 그런 서비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에 그 소프트웨어 방식이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플랫폼은 서비스 확장성이라든가 신규 서비스의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관리 그 프로시저, 관리 절차들을 만들어서 자기 회사에 맞게끔 이런 그 비용 지출 통합 관리 그 플랫폼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객 친화적인 그런 서비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하나의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오크노스인데 오크노스는 대출 심사를 누구보다 더 효과적이고 또 정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의 경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데이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까지 활용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가 결국에 그 오픈어스의 어떤 그 대출 심사와 관련된 솔루션의 핵심인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그 오픈어스의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기술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례로는요. DB라고 그 2017년에 미국에 설립된 그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프롭테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 금융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사실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심사, 고객이 과연 이 주택을 매입할 여력이 되는가라는 고객 심사, 그다음에 고객한테 적정한 어떤 그 대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 심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고객이 원하는 부동산 사고자 했을 때 이 부동산을 어떻게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주택 검사라든가 문서 작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동산 거래에서는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절차들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객의 지불 능력과 그 다음에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과의 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자금 지출이 발생하고 자금 수입과 지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자금 흐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고객한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부동산 가격 산정이나 고객 심사에도 다시 그분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머신러닝을 통한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을 실질적으로 저도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서 알 수는 없는데 그 정도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임대료 지출이라든가 아니면 유지보수 비용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임대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부동산 가격 산정에 도움이 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임대료를 지불하는 고객의 어떤 부동산 구매 여력 이런 부분들에서도 평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미국에 설립된 클리어코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특화에서 창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파트너 매칭과 엔젤 투자 매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파트너나 엔젤 투자 매칭에 있어서는 정부의 비대칭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를 매칭해 주느냐는 상당히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걸 사람이 하나하나 하는 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가 여기에다가는 직접 쓰질 않았지만 한 10분 정도라고 합니다.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창업 기업들이 파트너, 사업 파트너 여기서 파트너라고 하면은 주로 제휴 사업자인 것 같습니다. 제휴 사업자의 매칭이나 아니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엔젤 투자자 매칭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도 곧 핀테크 유니콘으로 평가받을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클리어코는 캐나다에서 설립된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유럽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시면 알겠지만 2,500개의 그 온라인 전자상거래 창업기업에게 펀드를 조달해 줬고요. 그런 그 기업들이 속해 있는 국가들은 7개 국가,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그 벤처 캐피탈보다도 여성 사업자들한테 15배 정도 더 많이 투자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만큼 그 기존의 엔젤 투자나 벤처 투자는 여성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가 낮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번 클리어코가 여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펀딩 매칭을 많이 해줬다고 이렇게 25억 달러 각 사업체별로 큰 규모는 아닐 수 있겠지만 창업기업, 초창기 창업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실적이 상당히 그 다음에 그 2010년에 영국에 설립된 펀딩 사업은 국내로 따지자면 중소기업 대출에 특화된 P2P 대출 업체인데요. 신속한 중소기업 대출 심사를 위해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원에 보시면은 머신러닝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좋은 상품을 제공할 것인가까지 포함해서 머신러닝이 중요한 하나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한 6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대출 심사가 완료하는 데까지는 9초 정도 걸립니다. 그냥 신청하면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머신러닝이 이 기업의 데이터들을 다 끌어모아서 실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부추안에 승인된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대출 신청서의 업무 중에 60%가 자동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동화가 가능한 것도 결국에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에 간소화를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에서 2016년에 설립된 그 에이드테크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서비스는 저한테도 매우 생경한데 제가 좀 이해했던 부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디지털 아이디, DID 검증과 기부사실 추적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제공하고 있고요. 아일랜드에서 샌드박스 신규 선정된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보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상당히 서비스 범위가 확장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디인버스가 그 비용 청구라던가 디스버스먼트나 페이먼트 지급 결제와 관련된 서비스는 제가 못 봤는데 생긴 거 보면은 결국에는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그 디지털 아이디를 검증해 주니까 지급 결제의 안전성, 보안성 이런 부분들을 확장시켜 주니까 아무래도 다른 서비스들이 같이 연결 붙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제는 기부한 사실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누가 누구에게 기부했는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 나중에는 이 기부만을 가지고도 소셜 네트워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소셜 네트워킹이 결국에는 이런 에이드테크나 다른 핀테크 기업들의 어떤 금융 서비스의 고객 기반을 확장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필규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요. ML AI는 기술보다 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의 수집 유통 활동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동향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 중에서 저는 좀 제가 그 첨언을 드리자면은 마이데이터업이 국내에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마이데이터업 시행하기 전에 금융회사들 실무자들의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야 이제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나타날 거다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지? 결국에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인사이트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데이터 분석에는 데이터가 수집되고 유통되고 활용되는 측면들이 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금융 빅데이터 거래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해외는 좀 더 우리나라보다 그 데이터 금융 빅데이터 유통이 좀 더 활발한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체계적인 측면이 있지만 해외는 좀 자유로운 것 같고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의 규제만 있을 뿐 데이터의 어떤 수집이나 유통은 민간 차원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측면들이 있고 좀 약간 오래된 보고서이긴 하지만 제가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본시장에서의 빅데이터 어쩌고저쩌고 보고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보고서를 보시면 해외에서의 빅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고 이 데이터 수집과 유통과 관련돼서 어떤 규제를 받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 시사점을 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러한 기술 전략을 채택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API가 그 사스를 통한 유연한 협업을 좀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금융업,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금융업을 영위하려면 인허가 하나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허가 등록 없이는 사실 금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가 어렵고 또 본질적 업무에 해당이 되면은 제3자한테 위탁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한다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들이 있고 이런 사스나 API를 예를 들어서 스타링뱅크가 자신의 어떤 당좌 계좌 개설 서비스를 다른 플랫폼에게 사스로 제공하는 것처럼 국내에 그러면 디지털 은행이나 일반 은행들, 시중 은행들이 사스를 개발해서 다른 플랫폼에 이런 은행 계좌, 당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규제상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의 어떤 이런 API나 SaaS를 통한 어떤 협업 체계가 갈수록 디지털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강건하게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좀 이런 고객 정보 공유나 서비스 협업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간 차원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쿠콘과 같은 API 전문 업체들도 있기는 한데 좀 더 그 금융 서비스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 고객의 어떤 그 경험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고객의 어떤 플랫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핀테크나 API에 특화된 핀테크 기업들이 다양하게 출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핀테크 기업들이 이제 기존 은행이나 금융회사랑 협업을 하려고 해도 그쪽에서 API가 개발도 안 돼 있거니와 API 개발 환경이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실제 업무 자동화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고민을 토로한 대표님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환경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으려면 민간 차원에서 이런 그 API 브릿지를 제공하는 그런 핀테크 기업도 나타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는 API 금융 API와 관련해서는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 그 금융 유관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도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런 API나 SaaS를 좀 자유롭게 개발해서 디지털 금융 금융 부분의 디지털 생태계가 좀 강건해지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중선 업무 디지털화를 좀 촉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는 뭐 자금 세탁 방지라든가 그다음에 금융 상품 판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서류 처리라든가 컴플라이언스라든가 내부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대출금리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데 국내는 아직까지도 대출금리 산정이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요선 업무들이 여전히 그, 그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금융회사의 그 주요 중요선 업무는 전산화는 돼 있어도 자동화는 돼 있지 않은 측면들이 많은데 이런 그 자동화 촉진을 좀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그 중요선 업무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기술 업체들도 다양하게 출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기존 업체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개념의 어떤 핀테크 기업들도 충분히 출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주로 핀테크 혁신하면 핀테크 서비스 하면 대부분 B2C만을 바라보고 해왔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또 핀테크 기업들을 조사해 보면은 B2B 사업 모델을 채택한 핀테크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들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들도 고도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서비스 고도화나 효율화에 활용하는 그런 핀테크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도화 기술의 활용은 고객이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고객이 경험하면 느끼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는 너무 성급한 것 같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국내 로보드바이저들이 이제 AI 로보드바이저, AI 바이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설명을 했을 때는 실제 고객 경험도 동일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몇몇 시중 대형 은행들이 AI 챗봇이라고 해서 2, 3년 전에 큰 홍보와 함께 출시를 했지만 대부분 사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AI 서비스들이 상당히 정말 고도화돼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AI 서비스라고 얘기하지만 AI 고객 서비스를 얘기할 때 AI라는 말을 쓰는 경우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그 챗봇을 홍보를 할 때 AI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 보고 너무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서비스의 어떤 실체적 고도화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발표를 잘 못했는지 설명이 질문이 많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좀 어렵거나 너무 구체적이지 못해서 그랬는지 질문이 많이 없는데 그 핀테크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핀테크 기업의 입장에서 금융회사와의 협업 시 기술 유출 우려로 협력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2015년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좀 마인드를 좀 달리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하반기 때부터 로보어드바이저들이 이제 시중은행하고 제휴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은행들이 제일 처음에 태도가 너희들 알고리즘이 뭐냐라고 이렇게 보여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알고리즘을 코드를 보여주는 거 아니라면 개념 정도는 우리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해서 그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를 자동화하고 고도화했다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코드화해서 기술로 갖고 있는 거나 그런 그 기술의 전반적인 개념이라든가 체계를 알려주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기술 유출이라고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게 좋은 건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기존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업무 제휴를 하고 협업을 한다는 것은 핀테크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 금융회사의 고객 기반을 자신의 고객 기반으로 삼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인데 그러려면 이에 상응하는 자신의 어떤 기술의 특장점이라든가 아니면 핵심 기술들을 알려주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카피해서 따라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코딩을 하고 아, 고객 경험, 좋은 고객 경험을 구현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들이 고객의 경험들을 아주 잘 구현할 수 있다면 굳이 기초적인 어떤 펀더멘탈한 어떤 그 기술들을 알려주는 게 과연 안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이 많이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API를 제공을 많이 합니다. 제휴를 할 때 API를 제공해서 API로 실제 그 회사의 서비스를 자기네들 플랫폼이나 자기네들 시스템에 인베드해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API를 제공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술, 그 코딩, 뭐 핵심 코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보여지지 않죠. 하지만 그 기술이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게 시연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는 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 국내 금융회사들처럼 코드를 까보라고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신기술 중에 메타버스 관련 내용이 없는데 특별한 사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저는 해외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내 은행들이나 금융회사들, 대형 금융회사들이 메타버스를 외치고 있고 메타버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타버스가 고객과 금융회사 간의 상호작용을 향상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학교는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너무 대학교부터 먼저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어떤 혁신 금융 서비스 평가받는 기업들 중에서 저는 아직까지 메타버스를 실질적으로 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모르죠. 제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와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를 저는 발견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대 최유일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바쁘신데 교수님이 여기까지 와주시고 중우선 업무 효율화는 자동화가 관건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내부 통제나 당국에 대한 리포팅 또한 레그테크에서 특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별로 없는지 저희가 이제 주로 그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30개를 추리다 보니까 레그테크 기업들은 이번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전략 측면에서 이런 레그테크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 조사 범위에는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은 그 분산 원장 기술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레그테크는 그 컴플라이언스 쪽하고 관련돼서는 내부 통제나 인터널 컨트롤이나 컴플라이언스 쪽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신원 관리나 되게 자금 세탁이나 이런 쪽에 좀 국한되고 일반적인 어떤 제너럴한 이런 업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API 쪽이 훨씬 더 중요한 핵심 기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증권사 재직자라고 하신 분께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에 적응하기에 적합하거나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분야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도화 기술 정보들 활용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저는 그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급하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저는 증권회사든 은행이든 아니면 핀테크 기업이든 마이데이터를 그 구축하고 활용을 하려면 마이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핵심 서비스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가장 초보적으로 해야 될 게 어떻게 보면은 금융회사들이나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마이데이터로 마케팅을 할 의미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성과를 내기가 좋기 때문에 진정한 마이데이터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말 마이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은 마케팅보다는 오히려 고객 360도 뷰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마케팅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만 마케팅 목적이 아니라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고객 기반을 넓히는데 더 중요하겠는가. 마케팅은 그냥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그냥 내미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어떤 금융 서비스,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자신이 갖고 있는 고객들을 어떻게 더 그, 포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새로운 신규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에서 좀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빅데이터 기술이나 머신러닝 기술들을 활용해서 마이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작업들을 장기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이런 사업적인 판단은 비용만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비용만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진은 쉽게 동의하지 않겠지만 실제 장기적인 전략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미님께서 그 핀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성장했을 때 다음 단계로 나감에 있어서 마주하는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발견한 것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다음 주 목요일에 제 3차 세미나에서 성장 전략 측면에서 해외 혁신적 핀테크 금융 서비스 사례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다음 주 목요일 2시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명의 참석자님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 업무로 분류가 되든 플랫폼 업무로 분류가 되든 상당한 규제가 가해집니다. 해외에서는 전반적으로 핀테크 업체들이 어떤 규제 환경에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항상 금융당국도 궁금해하고 이런 금융업이나 플랫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저는 그 금융 당국의 회의에 가서도 여러 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 핀테크 혁신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제도들을 만들었다. 저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해외에는 없는데 국내에 있는 규제가 있다면 그리고 이게 금융혁신을 제한한다면 이거는 없애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금융회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때문에 금융회사 간에 또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업무 협업이나 제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해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일링뱅크의 당좌계좌 개설 서비스가 다른 핀테크 기업에서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제는 우리나라는 금융업 관련해서 인허가 받거나 등록받기가 너무 힘들다. 인간은 요건이 되더라도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고, 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해주는 거고, 등록은 허가 요건보다 훨씬 더 완화된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해주는 건데, 등록 받는 것조차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 그런 지적들이 업계에 고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외는 대체적으로 인허가나 등록은 쉽게 내주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금융당국이 때리는 과징금의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과징금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인허가나 등록을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외처럼 인허가 등록이 엄격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또 말하기도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어떤 그 금융산업의 환경이나 발전 양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제도가 발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인허가나 등록이 좀 엄격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다만 금융회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제는 좀 합리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해외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규제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디지털 금융이나 핀테크 혁신과 관련된 그 금융당국의 조치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금융 인프라를 공정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기존의 금융회사들의 기득권이 효율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포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양필규님께서 한국은 법에서 정한 것만 할 수 있고 해외는 법에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얘기하시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각 국가마다 규제 발전 과정과 양상이 달랐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 않고, 뭐 포지티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로 하려면 그 책임에 대한 그 체계가, 그 책임을, 어떤 유법사항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걸 다 하게 해놓고 책임지는 것도 제대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선의의 사업자, 금융회사, 그 다음에 금융 소비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규제 체계도 포지티브에서 파지티브로, 네거티브로 갈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네거티브가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어떤 금융규제 체계, 어떤 나라의 어떤 규제 체계나 아니면 처벌 체계가 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업무 혜택에 관한 규제는 그거는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허가 등록은 엄격하게 하되 업무의 협업은 자유롭게 하는 것은 되게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혹시 지금 답변들이 다 끝난 것 질문들이 거의 다 끝난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제 이메일로 아니면 전화로 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발표 자료를 아마 공개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읽고 싶은 분들은 핀테크 지원센터에 요청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